안녕하십니까, 공역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18강 중세국어 문법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이 파트는 이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한 강으로 끝나지 않고 요거를 한 2강 정도로 끊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강 안에도 끝날 수 있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원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차분히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 보시는 것 같이 일부러 이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지금 본문집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법을 총정리할 건데, 다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나온 자료가 있고 뒤에는 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면서 옆에 뒤로 넘겨서 이제 따로 정리할 거라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밑줄을 치고 번호를 달면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 거 보시면 아세요. 예, 하는 것만 알 테니까 웬만한 용어들 다 정리할 거고, 왜냐면 이게 그냥 뭐 단어 차원에서 문장 차원에서 그냥 쭉 설명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차분히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설명하면 좀 더 잘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통한 중세국어 문법 정리 가보겠습니다. 생종언제 훈민정음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목이 세종어제니까 이게 세종사 후에 쓰여진 거예요. 예?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왕은 본인이 죽기 전에는 자기 이름이 세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때 왕에서 여기서 그 시호라 그러죠. 요거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사실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조 5년, 그러니까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문종 죽고 문종의 아들 단종일 때 거기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세조, 그 세조 5년에 편찬된 세종 이 훈민정음 언해본의 첫 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목이 세종어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종사후라는 점은 이것이 창제 당시의 기록은 아니다. 자,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어. 창제 당시의 기록은 아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자, 요렇게 밑줄을 치시고 1번 달아볼게. 자, 1번 달고 옆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1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종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말을 표기하는 걸 넘어서서 중국어도 표기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원음과 우리나라식 발음에는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글자, 여기는 요 글자는 원래 세상 세자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세상 세자를 세라고 읽으면 좋겠는데 세라고 읽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얘가 세가 아니라 시에가 돼요. 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표기를 하자면 시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발음을 하면 쉐가 되는 거야. 세보다는 쉐 쪽이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은 과감하게 세라고 읽는 한국식 발음 빼고 요렇게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싶으셨어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이런 표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어려운 말인데 어려워도 이제 해야죠. 뭐 어떡하죠? 방법이 없죠. 이제 다 이제 나오는 말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편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쪽 나라의 올바른 소리, 뭐 이렇게 해서 동쪽 나라의 올바른 소리 해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표기법을 만드셨는데,
요거는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해라.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해서 하자 하는 거를 만드셨단 말이지. 한자음 표기를. 그래서 여기서 얘는 원래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한다.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사실은 좀 복잡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1번하면 똑같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했냐면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발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하나 더 중국어를 표기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우리가 사대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글자가 최대한 완벽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기를 할 때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게끔 이 세 가지를 모두 표기하게끔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문제는 쉐만 하더라도 밑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받침이 없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넣으셨어. 그래서 여기에 이 종성은 원래 받침이 없는 글자는 최대한 형식 종성. 이 형식 종성은 그냥 종성을 표기하는 거야. 이응을 표기하되 대신에 형식이니까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 생종언쟁에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은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읽지 않고 죄송합니다. 읽지 않고 얘는 날려서 쉐라고만 읽고 대신에 종은 종대로 읽었어요. 물론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글자는 그냥 이응만 쓰고요. 여기는 이 글자는 옛 이응을 써서 지금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게 꼭다리 있는 이응을 쓴 거예요. 꼭다리 있는 이응을. 그래서 실제로 원래 원문 표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쉐, 종 이렇게 표기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이 글자는 형식 종석이니까 읽지 않고 여기는 이 글자는 옛 이응이니까 옛 이응을 썼거든. 옛 이응을 썼으니까 이 글자는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읽으면 세종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게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 종성을 표현했는데 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만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몇 세기까지만 사용했냐면 15세기에만 사용했다. 그 이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5세기만 사용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우리식 표현을 썼다. 이해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여기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이 점 찍힌 걸 빼서 2번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넘어와서 2번. 자, 아까 이 중국어를 표현하고 싶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도 표현하고 싶었냐면 소리의 높낮이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중국에 가깝게 사성 구조를 가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옆에다 뭐 했냐면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내기가 된단 말이죠. 자, 아래쪽에 평평하게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평성.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방점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를 상성. 여기는 이 상성은 점을 2개를 찍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성. 거성은 점을 하나를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입성. 입성이 가장 중요한데 입성은 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점을 무시하고 아래쪽에 오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읍일 때 입성, 빨리 닫는 소리를 썼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본문 지문 볼게요. 나라 말싸미 같은 경우 있죠. 자, 나라 말싸미 예로 한번 들어볼게. 나라 말싸미. 자, 랏은 점이 하나, 말은 점이 두 개, 자, 미에는 점이 하나.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읽느냐? 잘 보세요. 나는 옆에 점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평평하게 나. 랏은 점이 하나 찍혀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침에 시옷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 점이 하나 찍혀 있으니까 랏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떨어뜨려서 랏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에 말은 점이 두 개니까 올려서 말 이렇게. 그 다음에 싸는 점이 없으니까 다시 아. 미는 점이 하나니까 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읽어볼까? 나, 랏, 말싸미. 중국어 비슷하지 않아? 나, 랏, 말싸미. 요렇게 읽었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게 되었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 여기는 이 성조 또한 16세기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글자 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데 다만 여기는 이 상성의 경우에 17세기 이후에 이 글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 보다 보니까 what 이렇게 되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상성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장음으로 대신 사용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말이라는 사람의 말은 나중에 17세기 이후가 되면 긴 소리가 된다. 말 이렇게 이해됐죠? 말 이렇게 긴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점까지도 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세종어지의 후민정음 나라 말싸미. 자, 나라 말싸미. 자, 먼저 여기서 한번 가볼게. 요 시옷에다가 3번 달아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말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옷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의에 해당하겠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에 3번. 이 친구를 우리는 관형격조사라 그래. 이 관형격조사는 현대에서는 의를 사용하죠.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조금 달랐다. 여기는 이 관형격조사는 앞에 있는 글자가 뭐이냐에 따라서 지금 앞에 오는 글자가 뭐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방식이 좀 다양했는데 예를 들어 관형격조사의 경우에 자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가 있어요. 여기서 유정명사란 뭐냐면 사람이나 일부 동물 등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명사를 유정명사, 그렇지 않은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불러요. 이때 유정명사는 사람 등에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로 의를 썼는데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 앞에 거는 뭐냐면 아래아가 들어오니까 양성 모음 뒤에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의는 음성 모음 뒤에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최구의 집이라는 게 있다. 이 사람이야. 최구의 집은 최구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얘가 유정명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왔냐면 음성모음, 양성모음이 아니라 음성모음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의는 의가 온 겁니다. 아래아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됐죠?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 무정명사로 갈게. 무정명사는 그냥 시옷을 사용합니다. 아까 지금 여기서 나라의 말도 요렇게 되는 이유가 얘가 무슨 명사? 무정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정명사가 오니까 시옷을 써서 의의 기능을 갖는다. 나라의 말.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이야. 유정명사 중
유정명사 중에서 높임의 대상에게는 의를 쓰는 게 아니라 시옷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면 왕의 집이라 하면 왕은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왕의 집이 아니라 왕 시옷 집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자, 왕에다가 플러스 집을 쓴다면 이때 왕은 높은 사람이니까 여기다 시옷을 써준다. 이렇게 되는 거. 의가 아니라 시옷을 써준다. 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옷이 이렇게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말싸미에다 밑줄 한번 꺼볼게. 자, 말싸미에다 밑줄 치고 4번. 여기는 이 말싸미는 자 4번 와서 요거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말쌈 플러스 2예요. 일단 여기 있는 이 미음이 위로 요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적기 방식입니다. 자, 글자의 적기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글자의 적기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어적기. 여기는 이어적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뒤에 모음이 올 경우, 모음이 뒤에 올 경우에 모음 앞에서 여기 있는 이 받침이 위로 이어적기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건이가 있다고 칠게요. 동건아 이게 있다고 치면 얘를 동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연철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끊어적기라는 게 있어요. 끊어적기는 분철인데 얘는 모음 앞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올려주지 않은 거니까 동건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거듭적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거듭적기는 중철이라고 해서 연철과 분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어서 건까지 써놓고 이어서 나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적는 거야. 동건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봐라. 이 친구는 15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중세 근대 국어상 가장 많이 되는 표기 방식이었어. 그런데 이 끊어적기는 몇 세기에 출현하냐면 16세기부터 출현합니다. 얘는 17세기부터 출현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고 잘 들어봐. 우리가 계속 16세기, 17세기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6세기까지는 중세국어고 17세기부터는 근대국어야. 그러니까 이놈의 일본 오랑캐 새끼들이 들어온 그 임진왜란이 여기 기준이란 말이야. 임진왜란 때문에 졸라 혼란스러워졌어. 이 나쁜 일본 오랑캐 나쁜 놈들.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뭐만 하면 17세기다. 뭐만 하면 17세기야. 야, 뭐가 혼란스러워졌어? 17세기. 뭐가 생겨났어? 17세기. 뭐가 없어졌어? 17세기.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항상 17세기가 기준이 된다. 17세기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 15세기니까 이어적기를 썼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기 지금 말씀이라는 단어는 15세기에는 사람이 하는 말 전체를 가리키다가 얘가 현대국어로 오면 15세기는 말 전체를 가리키다가 현대국어로 오면 높임 표현의 의미로만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미의 축소라고 불러요. 의미가 줄어들었잖아. 자, 이 비슷한 예가 뭐가 있다. 이 비슷한 예가 아래쪽에 놈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 놈은 15세기에는 성인 남성 혹은 사람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였다가 지금은 비속어로만 사용하지 의미가 축소된 거. 얼굴이란 단어도 있어요. 얼굴은 15세기에는 뭐였냐면
사람의 형체 전부를 가리키는 거였다가 지금은 앞면의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계집도 있어요. 계집은 15세기에 뭐로 쓰이냐면 계집은 그냥 모든 여성을 가리키는 거나 특히나 자신의 어떤 부인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인한테 계집 그럼 어떻게 될까? 예, 내일 그냥 바로 쫓겨나겠죠. 그죠? 똑같은 옷 입고 출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속어니까요. 마누라한테 계집이라 하면 안 되지. 그지? 아내한테 계집이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짐승이 있어요. 여기는 이 짐승은 15세기에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를 다 가리키는 거였다가 지금은 뭐로만 쓰인다? 동물의 의미로만 쓰인다.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함께 의미의 축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의 축소를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말씀이 뒹기게 달아. 자, 여기서 애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애를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격조사야. 부사 격조사.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격조사. 여기는 이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사 격조사는 마찬가지로 쓰이는 모양이 달라요. 자, 여기다가 5번 한번 달아볼게.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긴 쓸데가 없네. 바로 옆으로 가서 5번. 자, 부사 격조사는 알다시피 현대어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요건 현대에서는 뭐뭐에가 되는데 모양은 크게 세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는 아이가 되니까 알겠지 이거 이제 느낌 오죠? 양성 모음 뒤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는 음성 모음 뒤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모음 뒤에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뒹기게 달아 할 때 여기 요 글자를 보면 요거는 우 더하기 이니까 우는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 애가 오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됐어? 음성 모음이니까 애가 오는 겁니다. 양성 모음이었으면 애가 왔겠죠. 이해됐죠? 양성 모음이었으면 애가 왔겠죠. 그래서 애가 아니라 여기서 애가 온 것은 앞에 있는 귀할 때 우가 음성 모음이라서 여기서 애가 온 겁니다. 만일에 양성 모음에 자, 바라가 있어. 이게 바라가 이제 우리 구어로 치면 바다야. 자, 뭐가 왔다? 요렇게 양성 모음이 왔다. 그럼 양성 모음이 왔으면 그 뒤에 뭐가 붙는다? 그렇죠. 애가 붙어서 바다에 이렇게 되는 거야. 바다에 간다. 때 바다에를 요렇게 썼다. 옛날에 지금은 애밖에 없지만 옛날에 에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모음 뒤에서는 예 쓰는 거예요. 예 쓰는 거였다. 자, 그래서 애가 됩니다. 다 됐죠?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그래서 그다음 다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다라는 자, 6번 달아서 가볼게. 6번째. 이 다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다르다에다 플러스 r을 더한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거 르 불규칙이죠. 르 불규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를 우리 15세기대로 했더니 다르다에서 아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냥 으가 빠지면서 요렇게 리을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때 리을 되고 이응 돼서 얘를 리을 이응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대국어로 오면 이 친구를 현대국어로 오면 다르다에다 플러스 아가 될 때 이때 앞쪽으로 붙을 때 리을, 뒤로 붙을 때 리을 돼서 달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리을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 르불규칙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르가 리을 이응형으로 배우면서 달아 이렇게 된 거야. 다르다를 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자, 서로 삼았디 아니하되.
자, 여기에 사마띠에다가 요렇게 긋고 7번 가볼게. 자, 7번에 여기는 지금 이 사마띠라는 것은 자, 여기에 사마띠가 이렇게 되죠. 좋았어. 여기는 이 사마띠라는 글자는 원래 원형을 하자면 사마따 플러스 디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뭐뭐 배우냐면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먼저 여기에 첫 번째.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치읓이 왔는데 지금은 시옷이 썼죠. 자, 치읓이 뭐로 쓰였다? 시옷 쓰였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종성법을 의미합니다. 종성법. 자, 원래 아까 앞에서 배웠지. 원래는 종성부용초성이라 그래서 기역부터 희역까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팔종성 가족용이 되면서 여기서 오직 8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 8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자, 보이지? 이렇게 8개만 사용하는 거 바뀌었어. 8개로만 사용하는 거로 바뀌다 보니 치읓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시옷으로 바뀐 거야. 치읓이 뭘로 바뀌었다? 시옷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 8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7종성 가족용이 되면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 7개만 사용이 됩니다. 즉 뭐가 빠졌냐면 이 자리에 디귿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알아갈 게 있어. 봐봐라. 그럼 왜 팔종성 가족으로 바꿨냐 이런 거야. 세종대왕의 생각은 소리 나는 받침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모든 받침이 다 발음 나는 게 아니라 이 8개로는 발음이 난다. 그럼 여기서 특이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자면 여기는 지금 이 디귿은 이 시옷은 다 디귿으로 발음 나야 되거든. 근데 이 당시에 팔종성 가족용은 디귿과 시옷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당시에는 발음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즉 디귿 받침은 디귿 받침이고 시옷 받침은 시옷 받침이다. 사마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왜? 그랬다가 여기서 디귿이 사라지고 요렇게 시읒으로 간 것은 이제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요렇게 7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이해됐죠? 7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랬던 걸 다시 현대국어로 오면 자, 잘 들어봐라. 요거는 창제 당시에 그랬어. 창제 당시에는 이거였어. 근데 15세기에는 일로 바뀌어. 15세기에는. 그러다가 17세기에 가서 이걸로 바뀌어. 근데 현대국어로 가면 다시 뭘로 바뀌냐면 지금 우리 현재는 종성부용초성이에요. 왜냐하면 현대국어는 모두 사용하잖아. 받침에. 우리 기읍받침, 기역받침, 치읓받침, 지읒받침 다 사용하잖아. 다만 발음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다 사용하는데 오직 발음에서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사용하고 종성부용 초성, 팔종성 가족용, 칠정성 가족용 이렇게 시기별로 점점 줄다가 지금은 모두 사용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 사마띠에 여기 보면 이 시옷을 사용한 것은 이렇게 시옷을 사용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팔종성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즉 다시 말하면 종성부용 초성이 아닌 거야. 종성부용 초성이 아닌 거예요. 종성부용 초성이었으면 치읓을 썼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두 번째.
여기 뭐뭐하 D를 썼는데 이거 현대구로 바꾸면 뭐뭐지가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걸 뭐라 하지? 국의 음화. 그렇지. 디귿이 이 앞에선 지읒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15세기는 지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의 음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국의 음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해가 됐어? 다시 여기는 이 뒤에서는 뭐가 없다? 국의 음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국의 음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국의 음화를 사용하지 않은 건 잘 봐라. 국의 음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세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어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분이냐? 17세기에 국의 음화가 등장해요. 사용되기 시작해요. 얘기했잖아. 모든 뭐만 나오면 17세기야. 그럼 그때까지는 뭐뭐 하디, 하디마 이렇게 쓰다가 뭐뭐 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17세기부터. 그러면 중세국어 때는 다시 한 번 더. 중세국어 때는 뭐가 사용되지 않았다? 중세국어 때는 뭐가 사용되지 않았다? 뭐뭐 하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자,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니 할세가 있는데 여기서 할세는 그냥 바로 갑니다. 요거는 뭐뭐이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문자와로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다 됐습니까? 자, 뭐뭐이므로까지 설명하고요. 이런 전차로부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좀 이렇게 빡빡하죠? 빡빡하지만 열심히 정리하시고 모르는 건 또 Q&A 게시판에다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후로 뒤에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정리하면서 할 거라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